소설 들려주는 여자. 페스트. 알베르 까미. 이 연대기의 소재가 되는 기이한 사건들은 1904년 오랑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곳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이 사건들이 발생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사실 오랑은 일견 평범한 도시이고 알제리 해변에 있는 프랑스의 한 도청 소재지에 불과하다. 고백컨대 오랑시 자체는 보기에 흉했다.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시를 같은 위도의 수많은 다른 상업도시들과 다르게 만드는 점을 알아차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령 비둘기, 나무, 정원이 없어 새들의 날갯짓도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접하지 못하는 완전히 밋밋한 곳인 한 도시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시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하늘에서만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봄 소식은 오직 공기의 질을 통해서만, 혹은 어린 장사꾼들이 교회에서 가져오는 꽃바구니를 통해서만 전해질 따름이다. 바로 시장에서 팔리는 봄인 것이다. 여름 동안 태양은 아주 건조한 집을 빨갛게 달구고 벽을 잿빛으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덧창을 닫고 그늘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가을에는 온통 진흙탕이다. 좋은 날씨는 겨울에만 온다. 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죽는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그곳을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우리의 작은 시에서는 기후 때문인진 모르지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분위기는 광적이고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루해하며 적응하려고 애쓴다. 이곳 시민들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항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특히 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선 매상고를 올리는 데 열심이다. 당연히 그들은 단순한 쾌락의 맛도 알고 여자, 영화, 해수욕을 좋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이런 쾌락들을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로 예약해두고 다른 요일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한다. 저녁에 퇴근하면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카페에 모이거나 같은 일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각자 발코니에 앉아 있거나 한다.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자들의 욕망은 과격하고 순간적인데 반해 고령자들의 악습이라고 해보았자 쇠공 굴리기 동호회, 친목회 회식, 카드 도박 모임을 넘지 않는다. 분명 이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동시대인들 모두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분명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이어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카페에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때때로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을 하는 도시들과 나라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일을 해보려는 생각이 있고 또 그것은 항상 이로운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오랑은 그럴 여지가 없는 도시, 다시 말해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이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 상술할 필요가 있다.
남녀들은 이른바 성행이라 불리는 행위에서 서로를 빠르게 소모해버리거나 아니면 둘만의 긴 교제를 시작하거나 한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종종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독특한 일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오랑에서도 시간과 성찰이 모자라 사람들은 무턱대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에서 더 독특한 점은 죽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하물며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적당한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불편한 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아픈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못 된다. 하지만 와병 중에 있는 당신을 지지하는 도시들과 나라들도 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되는 대로 지낼 수 있다. 병자가 애정을 필요로 하고 뭔가에 기대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오랑에서는 극단적인 기후, 거기서 거래되는 사업의 규모, 몸이 건조한 환경, 빨리 지는 황혼, 쾌락의 특성 등과 같은 모든 것이 건강을 요구한다. 오랑에서 병자는 아주 외롭다. 모든 주민이 전화로 혹은 카페에서 어음, 선화증권, 어음 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열기가 지글거리는 벽 뒤에서 덫에 걸려 곧 죽게 될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어느 건조한 장소에서 죽음이 그런 식으로 닥쳐온다면 지금이라 할지라도 죽음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의 표식들은 어쩌면 우리 시에 대해 충분한 생각을 갖게끔 해준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강조해야 할 것은 도시와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익숙한 것들이 있으면 곧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법이다. 마침 우리 시는 익숙해지기 쉬운 곳인 만큼 모든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분명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곳에서의 삶은 아주 흥미진진한 것은 못 된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무질서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겹고 활동적인 우리 시의 주민들은 여행자에게 항상 합당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다채롭지도 않고 식물도 영혼도 없는 이 시가 안락해 보이기까지 해서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잠들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가 헐벗은 언덕 한가운데서 완벽한 선을 이루는 만과 마주하고 환한 언덕으로 에워싸인 채 비할 바 없는 풍경과 접해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야 마땅할 것이다. 단지 시가 이 만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바다를 보려면 항상 찾아가야만 한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 시민들은 결코 그의 봄에 일어난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음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 그 연대기를 적은 이 사건이 일련의 심각한 사건의 첫 신호 같은 것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있음직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연대기 기록자는 결국 이런 모순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의 임무는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즉,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 그것이 한 민중 전체의 삶과 관련되었다는 것,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의 진실을 마음으로 평가해 줄 수천 명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게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서술자가 우연히 상당수의 진술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고 진술하고자 하는 것 전부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게 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 서술자의 자격을
절대로 갖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정황으로 인해 그는 역사가로서의 소임을 행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비록 아마추어라고 해도 역사가는 당연히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서술자 역시 그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 자신의 증언, 그 다음으로 자신의 임무로 인해 이 연대기에 나오게 되는 모든 인물의 사적인 이야기의 수집 결과인 다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수중에 들어온 서류들이다. 그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들을 참고하고 또 마음대로 이용할 생각이다. 그의 생각은 또한 하지만 이제 해설을 하고 언어를 선별하는 일은 그만하고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인 듯하다. 처음 며칠 동안의 일에 대한 진술은 좀 자세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료실을 나와 계단 중간에서 죽은 쥐 한 마리에 발이 걸렸다. 그 순간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짐승을 옆으로 치우고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쥐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수희에게 알려주려고 발길을 돌렸다. 늙은 미셀 씨의 반응 앞에서 그는 스스로 예사롭지 않은 뭔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꼈다. 죽은 쥐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저 이상해 보였을 뿐이었는데 비해 수희에게는 그것이 대소동이었다. 수희의 태도는 완강했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다는 것이다. 2층 계단에 죽은 듯한 쥐가 한 마리 있다고 의사가 아무리 강변해도 소용이 없었다. 미셀 씨의 확신은 그대로였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밖에서 쥐를 가져다가 거기에 놓았을 거라고 했다. 요컨대 장난질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베르나르 류에는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건물 복도에 서서 열쇠를 찾다가 어두운 회랑 깊숙한 곳에서 잘 걷지도 못하고 털이 젖은 큰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멈춰서서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의사 쪽으로 왔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작은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돌다가 살짝 벌어진 주둥이로 피를 뱉으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의사는 한동안 그 짐승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올라갔다. 리웨는 쥐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쥐의 각혈로 인해 그의 개인적인 걱정에 생각이 미쳤다. 1년째 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이튿날 산림요양소로 떠나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보러 갔다. 그가 시킨 대로 그녀는 방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피곤한 이동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컨디션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의사는 침대 머리맡 전등 불빛 아래에서 자기 쪽을 향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리에가 보기에 이 얼굴은 30살이라는 나이와 병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처녀 시절의 얼굴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 미소 때문인 것 같았다. 가능하면 잠을 자둬요. 간호사는 11시에 올 거고 12시 기차에 맞춰 내가 두 사람을 데려다 줄게요. 그녀의 미소가 방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이튿날 4월 17일 8시 수희는 지나가는 의사를 불러 세웠다. 그러더니 그는 못된 장난꾼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복판에 던져놓았다고 비난했다. 쥐들이 피투성이인 걸 보면 누군가가 큰 덫으로 잡았을 것이다. 수희는 쥐들의 다리를 잡아서 들고 잠시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범인들이 비웃음을 참지 못해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이놈들을 꼭 잡고야 말 테다. 미셀 씨가 말했다. 꺼림칙해진 리웨는 자기 환자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부터 왕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쓰레기가 아주 늦게 수거되어 먼지 가득한 직선길을 달리던 자동차는 인도 끝에 내놓은 쓰레기통들을 스치곤 했다. 그렇게 어느 길을 따라가다가 의사는 채소 찌꺼기와 더러운 넝마 위에 던져진 12마리 정도의 죽은 쥐를 헤아릴 수 있었다. 의사가 왕진을 한 첫 번째 환자는 거리로 창이 나 있는 침실 겸 식당으로 사용되는 방의 침대에 있었다. 얼굴이 각지고 움푹한 늙은 스페인 사람이었다. 의사가 들어갔을 때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있던 환자는 몸을 뒤로 젖히면서 만성천식성의 거친 숨을 내뱉으려고 했다. 그의 아내가 타구를 가져왔다. 그런데 선생님, 그것들이 나왔는데 보셨나요? 주사를 맞는 동안 그가 말했다. 예, 이웃에 사는 사람이 3마리나 모았대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노인은 손을 비벼댔다.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모든 쓰레기통에서 보인다는 건 배가 고파서죠. 이어서 리웨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곧 알 수 있었다. 왕진이 끝나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위에 선생님한테 전보가 와 있습니다. 미셀 씨가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새로운 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 없었습니다. 제가 감시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못된 놈들이 감히 그런 짓을 못하는 겁니다. 수희가 말했다. 전보를 통해 리웨는 이튿날 어머니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인 아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간호사는 벌써 와 있었다. 리웨는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하고 서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가 말했다. 얼마 후 그는 역에서 아내를 침대칸에 태웠다. 그녀는 객실을 둘러보았다.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리웨가 말했다. 쥐 이야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긴 하지만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빠르게 미안하다고 그녀를 돌보는 일에 많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에게 아무 말 말라는 듯이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출발할 거예요. 그래요. 우린 다시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출구 근처 승강장에서 리웨는 예심판사 오통 씨와 마주쳤다. 그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의사는 그에게 여행을 떠나느냐고 물었다. 키가 크고 검은색 옷을 입은 오통 씨는 반은 이른바 옛날 사교계 사람을, 또 반은 상혁군과 닮은 모습이었다. 그는 친근하지만 짧게 이렇게 대답했다. 시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집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차가 기적을 울렸다. 쥐들이... 판사가 말했다. 리웨는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으나 출구를 향해 돌아섰다. 예, 별일 아니겠죠. 그가 말했다. 리웨가 그 순간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라곤 죽은 쥐들이 가득한 괴짝 하나를 팔에 낀 여권의 행로였다. 그날 오후 진료를 시작할 무렵 리웨는 한 젊은 남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신문 기자이며 이미 아침에 왔다 갔었던 사람이라 했다. 그의 이름은 레몽 랑베르였다. 작은 키, 두툼한 어깨,
결의에 찬 얼굴,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진 그는 활동복 차림이었는데 안락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말했다. 파리에 있는 큰 신문사를 위해 아랍인들의 생활 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 리웨는 그에게 그들의 보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웨는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기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전부는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 그런 폭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리웨는 이와 같은 폭로가 근거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랑베르의 증언이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 것뿐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제약 없는 보도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해서 당신이 내가 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생쥐스트식의 직원이군요. 신문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리웨 자신은 그런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지쳤어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나름대로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언어이다. 하고 말이다. 랑베르는 어깨를 웅크린 채 의사를 바라보았다. 이해가 됩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의사는 그를 문까지 배웅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정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랑베르는 초조한 듯 보였다. 예, 이해합니다.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의사는 그와 악수를 하며 요즘 시내에서 발견되는 수없이 많은 죽은 쥐에 대한 특별 취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거 흥미로운데요? 랑베르가 탄성을 발했다. 오후 5시 의사는 다시 왕진을 나가면서 계단에서 아직은 젊은 편에 몸은 육중하고 얼굴은 묵직하고 파였으며 눈썹이 짙은 남자와 마주쳤다. 리웨는 건물의 꼭대기층에 사는 스페인 무용수들의 집에서 그 남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장타루는 계단 위에 서서 자기 발 근처에서 죽어가는 쥐가 최후의 경련을 일으키는 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약간 힘이 들어간 회색 눈을 들어 의사 쪽을 바라보며 인사를 하고는 쥐들의 출현은 기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요. 하지만 짜증나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리웨가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의사 선생. 하지만 오직 그 의미에서만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론 이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타루는 손으로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고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쥐를 다시 본 후 리웨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 결국 이건 수의의 일이에요. 마침 의사는 건물 입구 근처의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 수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혈기왕성한 수의의 얼굴에 피로의 기색이 보였다. 네, 압니다. 이젠 2~3마리씩 발견되네요. 다른 집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쥐를 또 발견했다고 알린 리웨에게 늙은 미셸이 말했다. 수의는 맥이 없고 근심이 있는 듯 보였다.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목을 쓰다듬었다. 리웨는 그에게 몸이 괜찮으냐고 물었다. 물론 수의는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입맛이 없을 뿐이었다. 그의 판단으로는 사기의 문제였다. 이 쥐들 때문에 한 방 먹었으니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모든 게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4월 18일 아침, 의사는 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다가 미셀 씨가 더 파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하실에서 다락까지 계단마다 10여 마리의 쥐들이 널려 있었다. 이웃집 쓰레기통들도 쥐들로 가득했다. 의사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지. 그녀는 은발에 검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자그마한 체구의 여인이었다. 널 다시 보니 행복하구나, 베르나르야. 쥐들이 나왔다고 거리낄 게 뭐 있니? 그녀가 말했다. 그도 동의했다. 정말이지 어머니와 함께라면 모든 일이 늘 쉬워 보였다. 하지만 리웨는 시청의 구석과에 전화를 했다. 그는 이과의 과장을 잘 알았다. 과장은 수많은 쥐가 밖에 나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메르시의 과장은 그런 소식을 들었고 부둣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쥐를 50여 마리나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심각한 일인지 자문해 보았다. 리웨는 단정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구석과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겠지. 명령을 받아서 말이야. 만일 자네 생각에 정말 그래야 할 가치가 있다면 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어. 메르시에가 말했다. 늘 그래야 할 가치가 있어요. 리웨가 말했다. 그의 가정부가 방금 그에게 남편이 일하는 큰 공장에서 수백 마리나 되는 죽은 쥐를 수거했다고 알려줬다. 어쨌든 대략 그 무렵에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18일부터 공장들과 창고들에서 실제로 쥐의 사체들이 수백 마리씩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 짐승들이 너무 오래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일부러 끝을 내줘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뉘에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쥐들이 쓰레기통 속에서는 무더기로 혹은 도랑 속에서는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석간신문은 그날부터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시 당국이 행동을 개시할지의 여부를 물었고 또 혐오스러운 쥐떼들의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긴급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시 당국은 어떤 것도 제안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사태를 심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기 시작했다. 죽은 쥐들을 매일 새벽에 수거하라는 지시가 구석과에 하달되었다. 수거가 끝나면 담당과의 차 2대가 그 짐승들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했는데 그것들을 소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며칠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었다. 쌓여만 가는 설치류의 수가 늘어나 매일 아침 수거량이 더 많아졌다. 나흘째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 나와 죽기 시작했다. 헛간 지하실, 지하창고, 하수구 등에서 쥐들이 비스듬하게 줄지어 올라와 햇빛을 받고 휘청거리면서 제자리에서 맴돌다 사람들 근처에서 죽었다. 밤마다 복도나 골목길에서 쥐들의 짧은 단말마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아침마다 변두리에서 어떤 쥐들은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혈흔을 묻히고 부풀고 썩은 채로, 또 어떤 쥐들은 빳빳한 몸에 수염은 아직 꼿꼿한 채로 개울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내에서조차 계단이나 안마당에서 쥐들이 작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당황한 우리 시민들은 가장 번화한 장소들에서도 쥐들을 발견했다. 아름광장, 대로, 프롱드메르 산책로 등과 같은 곳도 군데군데 더럽혀져 있었다. 새벽에 죽은 쥐들을 치웠지만 시 전체에서는 쥐들이 낮 동안에 점점 많이 나타났다. 인도를 걸으면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물컹한 시체 덩어리를 발밑에서 느낀 밤 산책자들 또한 한두 명이 아니었다.
집들이 서 있던 땅이 그 안에 고여있던 체액을 짜내고 지금까지 안에서 골맞던 진물과 피고름을 표면으로 솟아나게 한다고 말할 만했다. 응고 수치가 높은 피가 갑작스럽게 역류하기 시작한 건강한 사람처럼 그때까지 너무나 평온하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뒤집힌 우리 작은 시의 놀란 장면을 생각해보라.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랑스토크 통신이 무료 정보 제공용 라디오 방송에서 25일 단 하루에 6,231마리의 쥐가 소각되었다고 보도했을 정도였다. 시민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목격 중인 일상적인 장면의 분명한 뜻을 말해주는 이 수치는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약간 혐오스러운 사건이라고 불평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아직 규모를 확정할 수도 기원을 알 수도 없는 이 현상에 뭔가 위협적인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하지만 4월 28일에 랑스도크가 약 8,000마리의 쥐를 수거했다고 보도하자 시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며 당국을 비난했고 바닷가에 집을 갖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이미 그곳으로 피난 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튿날 이 통신사는 이 현상이 급격히 멎었고 구석과에서 수거한 죽은 쥐의 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시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날 정오 의사 리웨는 집 건물 앞에 차를 세우다가 길 저쪽 끝에서 수위가 고개를 숙인 채 팔다리를 벌리고 허수아비 같은 자세로 힘겹게 오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의사도 알고 있는 한 신부의 팔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파눌루 신부였다. 리웨는 몇 번 그를 만난 적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학식 있고 투사적인 예수교도였다. 의사는 두 사람을 기다렸다. 늙은 미셸의 눈은 하얗고 숨을 쉴 때는 거친 소리가 났다. 그는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 바람을 쐬러 나갔다. 하지만 목과 겨드랑이, 서해부의 통증 때문에 돌아와야만 했고 파눌루 신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종기 때문이에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가 말했다. 의사는 차창 밖으로 팔을 뻗어 미셸이 내민 목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거기에는 일종의 나무 옹이 같은 것이 있었다. 가서 누우시고 체온을 재세요. 오늘 오후에 보러 오겠습니다. 수위가 가고 난 뒤 리웨는 파눌루 신부에게 이 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이건 전염병일 겁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둥근 안경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리웨가 아내의 도착을 알리는 요양소의 전보를 다시 읽고 났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의 예전 환자 중 시청 서기로부터 온 전화였다. 그는 오랫동안 대동맥 협착증으로 고생했는데 가난해서 리웨가 무료로 치료해 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네,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웃집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숨이 가쁜 목소리였다. 리웨는 수위를 생각하고 이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를 보기로 했다. 몇 분 후 그는 한 외곽 동네의 페데르부가에 있는 나지막한 집의 문을 넘어섰다. 서늘하고 냄새가 고약한 계단 중간에서 그를 마중하러 내려오던 조제프 그랑을 만났다. 50쯤 되는 나이에 노란 콧수염을 기르고 키는 크고 구부정하며 어깨가 좁고 몸이 마른 남자였다. 훨씬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리웨에게 다가서면서 말했다. 그는 수건으로 코를 풀었다. 마지막 층인 3층 왼쪽 문 위에서 리웨는 붉은 분필로 쓴 글씨를 읽었다. 들어오시오. 나는 목을 맸소.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엎어진 의자 위로 밧줄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탁자는 구석으로 밀쳐져 있었다. 하지만 밧줄은 빈 채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제때에 내가 풀어줬어요. 마침 밖에 나가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 글을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희한하고 심지어 음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랑이 말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는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나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문을 밀어 박지만 가구가 별로 없는 문턱 위에 섰다. 몸이 땅딸막한 작은 사내가 구리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고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의사는 멈춰 섰다. 의사의 귀에는 환자가 숨을 쉬는 사이에 쥐의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방구석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리웨는 침대 쪽으로 갔다. 그 사람은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아주 급히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척추는 말짱했다. 물론 약간의 질식 증상은 있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사는 장뇌유 주사를 한 대 놓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내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리웨가 경찰서에 신고했느냐고 묻자 시청석인 그랑은 낭패한 표정이 되었다. 아니요, 안 했어요. 내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한 건... 그가 말했다. 당연하죠. 그럼 제가 신고할게요. 리웨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환자가 동요했고 자기는 괜찮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진정해요. 아무 일 아니에요. 나를 믿으세요. 다만 내가 경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리웨가 말했다. 이런. 상대방이 내뱉었다. 그리고 뒤로 자빠지면서 눈물을 조금 흘렸다. 얼마 전부터 콧수염을 만지고 있던 그랑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자, 코타르 씨,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혹시 또 그런 짓을 하고픈 생각이 들기라도 하면... 그랑이 말했다. 하지만 코타르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 것이고 자기가 지금 아주 흥분해 있으니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리웨는 처방전을 썼다. 알았어요. 이 일은 그냥 덮어두기로 하죠. 2, 3일 내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했다. 계단에서 리웨는 그랑에게 자기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형사에게 조사를 이틀 후에나 하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밤에 저 사람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가족은 있나요? 가족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랑은 머리를 저었다. 이건 알아주세요. 나도 이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 도와야 되겠죠. 리웨는 이 집의 복도에서 기계적으로 구석 쪽을 쳐다보고는 그랑에게 쥐가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졌느냐고 물었다. 시청석이는 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사실 사람들이 그에게 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는 그런 동네 소식통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리웨는 이미 그와 악수를 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수위를 보아야 해서 마음이 조급했다. 석간신문 판매원들이 쥐의 침입은 완전히 멎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리웨가 보게 된 환자는 한 손을 배에 대고 다른 한 손을 목에 대고 침대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채 크게 칵칵거리면서 오물통에 불구스름한 담즙을 개워내고 있었다. 한동안 애를 쏜 후 숨이 가빠진 수인은 다시 누웠다. 체온은 39도 5부였고 목에 신경절과 사지가 부풀었고 옆구리에서는 거무스름한 반점 2개가 커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체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몸이 타는 것 같아요. 이 몹쓸 것이 저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거무죽죽해진 입으로 단어를 어물거리며 그는 두통 때문에 눈물이 고인 붉어진 눈을 의사 쪽으로 돌렸다. 그의 아내는 말이 없는 리웨를 불안하게 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말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굶고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바깥 양반께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마침 그때 수인은 갈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집에 돌아와 리웨는 동료 의사이자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중 한 명인 리샤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요, 특이한 점은 아무것도 못 보았는데요. 국부 염증을 동반한 열 증상도요? 아, 예. 하지만 신경절이 심하게 부어오른 2가지 사례였어요. 비정상적으로요? 정상이라 하면 아시잖아요. 리샤르가 말했다. 어쨌든 그날 저녁 수인은 헛소리를 냈고 열이 40도가 되자 쥐를 원망에 댔다. 리웨는 환홍 촉진 치료를 해보았다. 따가운 테레빈류가 들어가자 수인은 고함을 질렀다. 아, 그 몹쓸 것들. 신경절은 더 커졌고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고 나무질이었다. 수희의 아내가 극도로 흥분했다.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시고요.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 다음 날인 4월 30일 파랗고 습한 하늘에서 벌써 더운 미풍이 불고 있었다. 가장 먼 교회 쪽에서 그 미풍을 타고 꽃향기가 실려왔다. 거리에서 나는 아침 소음은 평상시보다 더 활기차고 유쾌한 듯했다. 한 주 동안 겪은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난 우리의 작은 시 어디에서건 그날은 재생의 날이었다. 아내의 편지를 받고 안심이 된 리웨 자신도 가벼운 마음으로 수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는 열이 38도로 떨어져 있었다. 쇠약해진 환자는 침대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 그의 아내가 말했다.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하지만 정호에는 열이 대번에 40도로 올랐고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냈으며 구토가 다시 시작되었다. 목의 신경절은 만지기만 해도 아파 수인은 목을 가능한 한 몸에서 멀리 두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의 아내는 침대에 발치에 앉아 2 손을 이불 위로 올려 환자의 2 발을 살짝 잡고 있었다. 그녀는 리웨를 보고 있었다. 저기요, 환자를 격리시켜 특수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전화를 걸 테니 구급차로 옮기도록 하죠. 2시간 후에 구급차 안에서 의사와 수희의 아내는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곰팡이가 쓴 듯한 환자의 입에서 말이 더듬더듬 튀어나왔다. 쥐. 그가 말했다. 푸르스름하고 밀랍 같은 입술, 아래로 축 처진 눈꺼풀, 짧고 고르지 못한 숨결, 신경절에 의해 찢기고 마치 간이 침대로 자신을 덮고 싶다는 듯, 아니 마치 땅속에서 온 뭔가가 그를 계속 부르기라도 하는 듯 간이 침대 깊숙이 몸을 움츠린 수인은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려 질식한 것 같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까, 선생님? 운명하셨습니다.
수희의 죽음은 당황스러운 징후들로 채워진 한 시기를 끝내고 초기에 뜻하지 않은 놀라움이 점차 공황으로 변해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다른 한 시기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작은 시가 양지 바른 곳에서 쥐들이 죽고 기이한 병으로 수위가 비명 횡사하는 곳으로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결국 오해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모든 일이 거기에서 그쳤다면 계속해서 그들은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민 가운데 꼭 수위나 빈민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이 미셀 씨가 처음으로 들어선 길을 점차 따라가게 되었다. 정확히 그때부터 공포가, 그리고 공포와 더불어 성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술자의 생각으론 새로운 사건들을 상술하기 전에 방금 기술된 시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만난 바 있는 장타루는 몇 주 전에 오랑에 정착했고 그 이후로 시내의 한 대형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 분명 그는 지내기에 넉넉한 수입을 가진 듯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를 점점 더 자주 대하게 되었어도 그가 어디서 왔고 왜 그곳에 왔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느 공공장소에서나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초봄부터 바닷가에서 그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는 종종 눈에 띌 정도로 즐겁게 수영을 했다. 호인이며 항상 웃는 낯인 그는 모든 정상적 쾌락을 즐기는 듯 했지만 그것엔 노예가 되진 않았다. 실제로 사람들이 알만한 그의 유일한 습관은 우리 시에 꽤 많이 있는 스페인 무용수들이나 음악가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이었다. 어쨌든 타루의 수첩들 또한 이 힘든 시기에 대한 일종의 연대기를 이룬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무의미한 선택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특이한 연대기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타루가 초연한 태도로 사물이나 존재를 생각해 보려고 고심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전반적으로 모질서한 상태에서 이야깃거리가 없는 것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되려고 노력했다. 분명 사람들은 이런 그의 선택을 개탄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작성한 수첩들은 그 시대의 한 연대기로서 꽤 많은 부차적인 세부 사항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들은 부차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또 그 기묘함 자체로 인해 이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장타루의 첫 기록은 오랑에 도착한 날의 것이다. 처음부터 이 기록은 타고났을 정도로 추한 도시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한 기이한 만족감을 보여준다. 시청을 장식하고 있는 쌍사자 동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 나무가 없는 시내, 볼품 없는 집, 부조리한 도시 구획 등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거기에서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차나 거리에서 들었던 대화 역시 타루는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고 있다. 조금 뒤에 캉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관련이 있는 화제는 예외이다. 타루는 두 전차 검표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자네 분명 캉을 알걸? 한 사람이 말했다. 캉? 검은 수염을 기른 키가 큰 친구? 맞아, 전철과에서 근무했지. 응, 그랬지. 글쎄, 그 친구가 죽었어. 아, 언제? 쥐 사건 후야. 저런, 대체 무슨 일이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열병이었어. 게다가 그 친구 건강하질 못했잖아. 겨드랑이에 종기가 났었지. 오래 못 버텼어. 그래도 그 친구 최고는 웬만했는데.
아니야, 폐가 약했어. 그래도 관악대에서 음악을 했어. 줄곧 나팔을 불면 폐가 약해지지. 그래, 아플 땐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끝을 맺었다. 이런 사실들을 약간 지적한 후 타루는 캉이 왜 가장 분명한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게도 관악대에 들어갔는지, 또 일요일 시가행진을 위해 목숨을 걸도록 그를 유도한 심오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문하고 있다.